위기에 강한 투자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책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을 읽고 많은 독자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많아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위기에 강한 투자법은 뭔가요?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이제 코로나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치까지 끌어내린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될 거를 예상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겠죠. 민간의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도 100조 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겠죠. 그래서 하반기 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출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객사나 개인 고객들에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0% 금리 시대가 도래될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0% 금리 시대가 10년이나 빨리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0%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을 하면 은행에 저축한 내 돈이 매년 0.25%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은행에 저축해서 0.5% 이자를 받고 있다면 10년 후에 내 돈은 500만 원 정도는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2,500만 원 정도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인 겁니다. What? 자, 앉은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저축한다면 내 돈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50%, 무려 절반이 반토막이 나는 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는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투자 없이는 이제 미래도 없고 노후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이제 위기를 겪어왔었는데요. 앞으로 언제든지 위기는 또 도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위기에도 강한 투자 상품은 언제나 부동산인데 안전한 투자 상품은 이 부동산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시에는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자멘토. 이 부분을 대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핵심인데 경제위기가 오면 부동산, 주식 모두 하락하지만 올라가는 유일한 게 있어요.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자, 그중에 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달러는 단기간에도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괴물 같은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인 거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과 그다음에 달러 투자를 병행한다면 경제 위기 시에 오히려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와 부동산의 병행 투자는 위기에도 살아남고 위기에 오히려 강해지는 투자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라는 투자 상품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있는데 이 레버리지는 상승 시에 수익을 내는 거고요. 인버스는 하락 시에 수익을 내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배분해서 투자한다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달러와 부동산 투자는 하락과 상승, 즉 레버리지와 인버스 모두에 투자하니까 위기에 강한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심각한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데 저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은TV. 자,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2002년도에 456조에서 2018년도 1,500조 단기간에 3배 이상의 증가를 했거든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문제인데 더욱 두려운 거는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아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지 않다 보니까 갚을 능력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부채는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개인의 가정은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위기가 나라 전체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가계부채의 규모도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국내 총 GDP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가장 심각한 내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또 여기에 설상가상 최근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만 호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서울의 수요는 작게는 4, 5만 호에서 많게는 6, 7만 호까지 보고 있는데 수도권에 서울의 약 5년치 수요를 한꺼번에 공급한다는 거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공황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줄여서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가격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게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 공급은 단기적인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다른 나라의 위기가 왜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말하시나요? 지훈TV. 자, 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핵심 원인은 막대한 부채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현재 가계부채가 전체 GDP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맞물려서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소규모지만 개방 경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품을 팔고 돈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그랬었고 2011년도 그리스 재정위기는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국정 운영과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돈을 빌려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그리스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30%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서브프라임 때는 미국이 잘못했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50%가량 떨어졌으니까 내가 못해도 우리나라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남의 나라가 못해도 국내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대외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긴급자금 12억 달러를 구제금융에 IMF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석유 산업이 주된 산업을 갖고 있던 나라는 대부분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라크도 지금 현재 구제금융을 받고 있어서 이미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이미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가가 50% 폭등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소화도 폭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의 대규모 정책 사업인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부채 함정에 빠져서 구제금융 신청을 고민하는 중이에요. 자, 이 1대1로 사업이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 운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철도로 연결을 하겠다. 이 사업이 1대1로 사업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신흥국과 그 다음에 서방국가에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대1로 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채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때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유명했었잖아요. 미녀의 나라로도 유명한데 2018년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가볍게 지금 30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상과 테러들이
일삼는 무법천지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도 지금 현재 석유랑도 관련이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석유에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석유를 팔아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한 건 좋은데 상류층들한테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갔대요. 그래서 이 세금을 뜯은 걸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복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들이 대부분 나라를 떠나버렸고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무법천지에 빠져 있어서 베네수엘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 부동산은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어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 때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대외적인 상황들이 어쩐지를 짚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경제 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짐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나라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를 오늘은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책을 읽고 들어온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Q&A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